241 영년. 한 명의 왕이 통치한 기간이다. 당신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보다 8,000세대 이전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여전히 그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다는 뜻이다.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전, 로마가 세워지기 전, 농경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이고 인류가 동굴벽에 처음 손을 댄 그 순간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그 왕은 거기 있었다. 상상이 되는가? 아니, 상상조차 거부당하는 숫자다. 당신의 뇌는 이 시간의 길이를 처리할 수 없다. 진화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점토판 위에 서령 문자로 누군가의 손으로 새겨져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을 상상해보라. 두 강물이 합쳐지며 만들어내는 소용돌이, 그 위로 피어오르는 새벽 안개. 4,000년 전의 어느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에 한 서기관이 신전의 서늘한 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점토판이 놓여 있었다. 갈대를 깎아 만든 천필을 손에 쥐고 그는 잠시 멈춰서 있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아니,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 자체를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다. 문명이 시작되기 전, 아니 우리가 아는 문명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적는 이 숫자들이 미래의 누군가를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이었고 그 스승의 스승이 전해준 것이었으며 그렇게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의 사슬이었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먼지 속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작은 점토판 하나였다. 바람에 날릴 듯 가벼운 손바닥만 한 크기의 물건.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의 손때 어딘가에서 굴러다닌 흔적. 그리고 기적적으로 깨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진 경이로움. 그러나 그 위에 새겨진 내용은 인류가 알고 있던 모든 역사의 무게를 뒤흔들었다.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들의 재위 기간도 함께 28 영년, 36 영년, 43 영년. 숫자들이 마치 주문처럼 이어졌다. 읽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현실감을 잃어갈 정도로 거대한 숫자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학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오류라고 생각했다. 점토가 마르기 전에 누군가 실수로 0을 더 찍었을 거라고. 과장이라고, 신화라고, 상징이라고 불렀다. 수메르인들이 실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려 했다. 하지만 점토판은 여러 개였다. 니프루에서, 라가시에서, 우룩에서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기록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홍수 이전에 8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들이 241 영년 동안 이 땅을 다스렸다고. 똑같은 숫자, 똑같은 순서, 똑같은 이름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광기도 아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어떤 고대 문명보다 정밀했다. 그들은 수학의 천재들이었다. 60진법을 사용했고 별의 움직임을 1도 이하의 오차로 계산했으며 1년을 360일로 나누는 달력을 만들었다. 그들은 원의 둘레를 360도로 나눴고 하루를 24시간으로 1시간을 60분으로 쪼갰다. 그들의 수학은 현대 시계의 초침이 여전히 사용하는 체계다. 당신이 지금 차고 있는 시계, 당신이 보고 있는 각도, 당신이 사용하는 기하학의 기초가 모두 그들에게서 왔다. 이런 사람들이 숫자를 함부로 적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숫자는 신성했다. 우주의 질서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왜 그들은 이런 기록을 남겼는가? 왜 아무도 살 수 없는 시간을, 아무도 통치할 수 없는 기간을 적어두었는가? 혹시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였을까? 혹시 문명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배운 그 지점, 기원전 3500년경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는 그 날짜보다 훨씬 더 이전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아는 역사가 사실은 제 시작이었고
그 이전에 이미 한 번, 아니 어쩌면 여러 번 문명이 있었다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밤은 깊어가고 당신의 호흡은 느려진다. 베개에 머리를 묻을 때 당신의 의식은 조금씩 경계를 잃어간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시간을 거슬러 내려간다. 서령문자가 처음 새겨지던 그 순간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241 영년이라는 어둠 속으로. 그곳은 역사책이 시작되기 전의 세계다. 신화와 현실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시간, 인간과 신이 같은 땅을 걸었다고 믿어졌던 시대. 그곳에서 우리는 잊혀진 왕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낯설고 그들의 시대는 상상을 거부한다. 알룰림 알랄까르 엠멘누아나. 당신의 혀가 따라하기 힘든 음절들. 하지만 그들은 기록되었다. 점토가 마르고 세월이 흐르고 도시가 무너지고 강이 방향을 바꾸는 동안에도 그들의 이름은 남았다. 누군가는 그들을 기억하고 싶어 했다. 아니, 기억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잊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고요한 기록을 따라 아주 먼 시간을 걸어 내려간다. 서두르지 않는다. 점토판 위의 글자처럼 천천히 한 획, 한 획. 갈대 끝이 젖은 점토를 누르며 남긴 작은 쐐기 모양들처럼 우리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당신의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라. 당신이 잠에 빠져들 때쯤 수메르의 왕들이 당신의 꿈 한 구석을 지나갈 것이다. 그들은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241 영년의 무게를 이끌고,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역사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그 점토판이 발견된 곳을 생각해보자. 니프르, 라가시, 우룩. 이 이름들은 지금은 조용한 폐허일 뿐이다. 바람이 모래를 쓸어가고 태양이 돌을 달구고 가끔 여행자가 지나가며 사진을 찍는 곳. 하지만 4,000년 전 이곳들은 세계의 중심이었다. 신전이 하늘을 찔렀고 시장에서는 수백 가지 언어가 뒤섞였으며 서기관들은 날마다 수천 개의 점토판에 기록을 새겼다. 곡물의 양, 노동자의 수, 은의 무게, 그리고 왕들의 이름. 고고학자들이 니프루의 신전터를 팔 때 그들은 수미터 깊이의 흙더미를 뚫고 들어갔다. 한층 또 한층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었다. 바빌로니아 시대의 벽돌, 아카드 왕조의 도장,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서 수메르의 점토판들. 그 중 하나가 왕명록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글자를 읽기 시작했을 때 발굴팀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경외로, 경외에서 혼란으로 변해갔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그들이 아는 모든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역사, 기록은 명확한 선을 긋는다. 여기까지가 신화고 여기부터가 역사다. 신들의 이야기는 따로 있고 인간 왕들의 연대기는 따로 있다. 하지만 수메르 왕명록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신들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끊김없이 이어진다. 마치 하나의 연속된 흐름처럼.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홍수 이전의 8왕을 거쳐 홍수 이후의 왕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어디에도 여기부터는 신화입니다라는 주석이 없다. 모든 것이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진지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현대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팩트와 픽션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훈련받았다. 실제로 일어난 일과 상상의 이야기를 분리하는 것이 지적 성숙함의 표시라고 배웠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그런 구분은 없었다. 아니, 그들에게는 다른 방식의 진실이 있었다. 신화는 거짓이 아니라 다른 층위의 진실이었다. 더 깊은 진실, 더 오래된 진실, 사실 팩트보다 의미 미닝을 담은 진실. 수메르인들의 시간관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시간 감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한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화살. 하지만 고대인들은 시간을 원형으로 보았다. 계절이 돌아오듯, 별이 같은 자리로 돌아오듯,
모든 것은 순환한다.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난다. 문명이 꽃피고 사라지고 다시 시작된다.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이것이 그들의 우주관이었다. 그렇다면 241 영년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단순한 과장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일까?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천문학적 주기를 암호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메르인들은 하늘을 정밀하게 관찰했다. 달의 주기, 행성의 움직임, 별자리의 이동.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숫자로 기록했다. 어쩌면 왕명록의 숫자들도 그런 천문학적 데이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지구의 세차 운동, 행성의 회합 주기,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복잡한 천체 리듬.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왕조들의 은유라고 말한다. 한 명의 왕이 28 영년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왕조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친 통치 기간을 압축해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했다는 해석이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이름은 때로 왕조 전체를 대표했다. 파라오라는 단어가 개인이 아니라 제도를 의미하게 된 것처럼.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이것이다. 수메르인들에게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었다. 숫자는 신성한 것이었다. 우주의 구조를 담은 언어였다. 6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했다. 3660, 60은 우주적 완성을 뜻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3600년마다 지구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의 배수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인간 세계와 신적 질서를 연결하는 방법이었다. 왕명록의 숫자들을 60진법의 관점에서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28, 800년은 60의 제곱에 8을 곱한 것이다. 36, 0년은 정확히 60의 제곱이다. 43, 200년은 60의 제곱에 11을 곱한 것. 이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다. 마치 음악의 화음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비율들. 고대 사제들은 이런 숫자들 속에서 우주의 음악을 들었을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를 기록한 부분을 읽을 때 특별한 감각이 든다. 이 시대의 왕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로 묘사된다. 신적 권능을 가졌지만 땅 위를 걸었다.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도시를 세웠다. 법을 만들고 신전을 지었으며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이들은 문명의 창시자들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질서를 가져온 존재들.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수메르의 서기관이 점토판 앞에 앉아서 갈대펜을 들고 이 엄청난 숫자들을 새겨 넣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그는 단순히 옛 기록을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계를 복원하려 한 것은 아닐까? 홍수로 사라진, 망각 속으로 가라앉은,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려 한 것은 아닐까? 점토판은 차갑고 단단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온기가 있다. 누군가의 손이 만졌던 온기, 누군가의 의지가 담긴 온기, 기억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온기.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홍수가 오기 전, 그 거대한 물결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 세계가 어땠는지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홍수 이후, 물이 빠지고 진흙이 드러났을 때 무엇이 남았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아라. 우리는 홍수 이전이라는 신과 인간 사이의 세계로 발을 들인다. 물이 오기 전 하늘은 변하기 시작했다. 구름이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얇은 막처럼, 그 다음에는 두꺼운 담요처럼 햇빛이 희미해졌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동물들은 불안해했다. 새들이 둥지를 버리고 날아갔고 개들은 밤새 짖었다. 사람들은 신전으로 몰려들어 제물을 바쳤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 이틀, 일주일, 땅이 물을 머금었고 강이 범람했으며 도시의 낮은 곳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수메르인들이 기록한 홍수, 히브리인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전한 그 홍수는 세계가 끝나는 경험이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온다.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왕이 신의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배 안에는 동물들과 장인들, 씨앗과 도구들을 실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6일 동안, 7일 동안. 물은 산을 덮었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다. 세상은 다시 원초의 혼돈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는 수메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도의 베다에도 홍수가 나온다. 마누라는 현자가 물고기의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었다. 그리스 신화에는 데우칼리온과 피라의 홍수가 있다. 제우스가 인간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 보낸 대홍수. 중국의 전설에도, 아메리카 원주민의 신화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드림타임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다.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문명들이, 서로 교류한 적도 없는 민족들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 거대한 물이 와서 세상을 삼켰다고,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이것이 신화일까, 역사일까? 20세기 초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가 우르를 발굴할 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수메르 도시의 유적을 파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순수한 진흙층을 만난 것이다. 두께는 약 1m에서 2m. 이 진흙은 강물이 쌓아놓은 것이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덮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진흙층 아래였다. 진흙 밑에서 또 다른 도시의 흔적이 나왔다. 집터, 도구, 토기, 홍수 이전의 문명이었다. 그리고 진흙 위에서도 도시의 흔적이 나왔다. 홍수 이후의 문명, 두 세계 사이에 진흙층이 있었다. 마치 역사책의 한 장이 찢겨나간 것처럼 울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홍수를 발견했다. 성서의 홍수, 길가메시의 홍수, 수메르 왕명록의 홍수를. 물론 이것이 전 세계를 덮은 홍수였다는 증거는 없다.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한된 재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 세계였다. 그들이 아는 모든 도시, 모든 들판,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겼다. 그들에게 이것은 세계의 종말이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가 전하는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신화가 되었다. 현대 지질학은 더 큰 그림을 보여준다. 약 1만 2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시기에 지구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었다. 영거 드라이아스, 영걸 드라이아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수십 미터 상승했다. 북미의 거대한 빙하 호수가 한꺼번에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다는 가설도 있다. 이 엄청난 양의 담수가 대양의 순환을 바꿨고 기후를 급변시켰으며 해안 지역의 수많은 정착지들을 물속으로 삼켰다. 당시 인류는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 동굴에서 나와 강가에 해안에 마을을 세우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물이 올라왔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 세대의 삶 동안에도 눈에 띄게 해안선이 바뀌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잡던 곳이 손자 때는 물속 깊이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했다. 물이 모든 것을 삼켰다고, 옛 세상이 사라졌다고. 수메르 왕명록을 보면 홍수,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극명하다. 홍수 이전의 8왕은 평균 3만 년을 통치했다. 하지만 홍수 이후의 왕들은 다르다. 재위 기간이 급격히 줄어든다. 처음에는 여전히 길다. 1, 200년, 900년. 하지만 점점 짧아진다. 600년, 400년, 그리고 결국 인간적인 수명에 가까워진다. 25년, 30년, 40년. 마치 신적인 존재에서 인간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본다. 홍수 이전은 신권 정치의 시대였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거나 신 그 자체였다. 하지만 홍수 이후 세상은 바뀌었다. 권력이 분산되고 왕의 권위가 세속화되었다. 왕은 더 이상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재위 기간도 현실적인 숫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기억의
정확도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홍수 이전은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한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신화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홍수 이후는 상대적으로 최근이라 더 정확한 기록이 가능했다. 세대를 거쳐 구전되면서 과장이 섞였지만 점차 역사적 사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시적인 해석은 이것이다. 홍수는 시간의 성격을 바꾸었다. 홍수 이전, 세상은 신화의 시간 속에 있었다. 순환하는 시간, 영원한 시간. 하지만 홍수 이후 시간은 직선이 되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측정 가능한 시간. 인간은 불멸성을 잃었고 대신 역사를 얻었다.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문명을 덮은 것은 물만이 아니었다. 기억도 함께 가라앉았다. 홍수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대부분은 잊혔다. 남은 것은 이름과 숫자뿐. 알룰림, 알랄가르, 엠멘누아나. 28, 800년, 36, 0년, 43, 200년.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기록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록은 4,000년을 견뎌 우리에게 왔다. 밤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의식은 더 느슨해진다.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먼 옛날의 빗소리, 강물소리, 그리고 물이 빠진 후 고요해진 들판의 침묵. 홍수 이후의 세계로 우리는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진흙이 마르고 풀이 돋고 사람들이 돌아온 그곳으로.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억하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것들을, 사라진 이름들을, 그리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에리두. 이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보라. 에리두. 새 음절이 혀 위에서 구르며 사라진다. 이것은 수메르어로 먼 곳에 세워진 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에게 이곳은 단순히 먼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시작의 장소였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문명이, 도시가, 왕권이. 오늘날 에리두는 텅 빈 평야다.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남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모래와 자갈.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고 여름이면 기온이 50도를 넘는다. 생명이 살기 힘든 곳. 하지만 6,000년 전 이곳은 달랐다. 강이 더 가까웠고 습지가 펼쳐져 있었으며 물고기와 새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그 습지 한가운데 작은 언덕 위에 신전이 서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였다. 표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흙더미처럼 솟아오른 언덕 하나, 텔텔이라고 부르는 고대 도시가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면서 형성된 인공 언덕. 그들은 언덕 한가운데 참호를 파고 아래로 내려갔다. 한 층, 두 층, 세 층. 벽돌이 나오고 그 아래 또 벽돌이 나왔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형태로 지어진 건물들. 신전이었다. 그리고 그 신전 아래 또 다른 신전. 그렇게 20개 층이 나왔다. 20개의 신전. 각각은 이전 신전이 무너진 자리에 정확히 같은 구조로 재건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지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억의 행위였다. 이곳이 성스러운 장소다. 신이 처음 내려온 곳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믿음이 돌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다. 가장 아래층, 가장 오래된 신전에 도달했을 때 발굴팀은 숨을 멈췄다. 그 신전의 연대는 기원전 5400년경이었다. 지금부터 400년 전.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2000년이나 앞선다. 스톤헨지보다 3000년 이상 오래되었다. 하지만 이 신전은 원시적이지 않았다. 진흙벽돌로 정교하게 쌓아 올려진 구조, 계산된 비율, 제단의 위치, 이미 성숙한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신전 안에서 발견된 것들,
물고기 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바다 물고기들이었다. 그 시대 에리두는 바다에 훨씬 더 가까웠다. 페르시아만의 해안선이 지금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신전에 바쳤다. 조개 껍데기도 있었다. 진주조개, 고둥, 소라. 이것들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상징이었다. 물의 상징, 생명의 상징, 풍요의 상징. 에리두의 신은 엔키 엔키였다. 물의 신, 지혜의 신, 창조의 신. 그의 성소는 압수 에푸소라고 불렸다. 압수는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원초의 물,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심연이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엔키는 이 압수에 산다. 그곳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이 흘러나온다. 문자, 수학, 법률, 의학, 금속, 세공, 건축술, 인간 문명을 이루는 모든 것이 엔키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에리두의 신전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것은 지식의 원천에 연결되는 행위였다. 압수에 닿는 것이었다. 잊혀진 지혜를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홍수 이후 많은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에리두는 남았다. 아니, 다시 세워졌다. 사람들은 기억했다. 이곳이 시작의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시작으로 돌아감으로써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수메르 왕명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왕권은 에리두에 있었다. 첫 번째 왕 알룰림 엘룰림이 에리두를 다스렸다. 28, 800년 동안.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수메르인들은 에리두를 특별하게 여겼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 다른 어떤 장소보다. 이곳은 신성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드러났다. 신전 주변으로 주거지가 펼쳐져 있었다. 작은 집들, 좁은 골목, 화덕과 곡물 저장고. 사람들이 살았다. 어부들, 농부들, 장인들. 그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신전은 단순히 종교적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의 심장이었다. 곡식을 저장하고 물자를 분배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곳. 지식이 전수되고 기록이 보관되며 시간이 측정되는 곳. 그리고 에리두 사람들은 이미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관계 시스템이 있었다. 습지의 물을 통제하고 농지로 끌어오는 수로. 이것은 복잡한 공학이었다. 지형을 이해하고 물의 흐름을 계산하며 집단적으로 노동을 조직해야 가능한 일. 7천년 전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하고 있었다. 도자기도 정교했다. 기하학적 무늬, 균형 잡힌 형태. 예술적 감각과 기술적 숙련도가 결합된 작품들. 이 모든 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에리두 아래에는 더 오래된 층이 있었다. 우바이드 유베이드 문화라고 불리는 수메르 이전의 문명. 이들이 에리두를 처음 세웠다. 이들이 첫 신전을 지었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 아니, 어쩌면 수메르인과 우바이드인이 같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 연속성이 있었다. 단절이 아니라 변화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리두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 기후가 건조해졌다. 습지가 말라갔다. 물이 없으면 도시도 없다. 사람들은 떠났다. 더 북쪽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루, 우루, 라가시 같은 새로운 도시들이 번성했다. 하지만 에리두는 잊히지 않았다. 여전히 성지였다. 사람들은 순례를 왔다. 재물을 바쳤다. 신전은 계속 유지되었다. 비록 도시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살아있었다. 기원전 2000년대 후반, 에리두는 거의 버려졌다. 마지막 주민들이 떠났다. 신전은 무너졌다. 바람이 모래를 날랐고 세월이 벽돌을 깎아냈다. 언덕만 남았다. 하지만 왕명록에는 여전히 적혀 있었다. 왕권은 에리두에서 시작되었다. 이 한 문장이 에리두를 영원하게 만들었다. 물리적 도시는 사라졌지만 의미는 살아남았다. 오늘 밤, 당신이 에리두를 상상할 때 폐허를 보지 말라. 대신 처음을 보라. 습지 위로 떠오르는 해, 갈대밭 사이로 흐르는 물, 그리고 언덕 위의 작은 신전. 그 신전 안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사제가 기도하며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있다. 도시를, 문명을, 역사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시작한 것이 수천 년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기억하려 한다. 이곳이 성스럽다는 것을,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기억이 점토판에 새겨지고 우리에게 전해졌다. 첫 도시가 기억한 것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첫 도시가 잊은 것은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였다. 에리두는 최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전에 다른 도시들이 있었을 수 있다. 물속에, 모래 아래에,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곳에. 하지만 에리두는 기억된 최초다. 그리고 기억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존재하는 것보다 기억되는 것이 더 오래 남기 때문이다. 8개의 이름. 점토판 위에 새겨진 8개의 단어. 알룰림, 알랄가르, 엠멘누아나, 엠멘가라나, 두무지, 엔시파드지두아나, 엠멘두라나, 우바르투투. 이 이름들을 천천히 읽어보라. 각 음절을 혀 위에서 굴려보라. 낯설다. 어떤 언어와도 닮지 않았다. 히브리어도,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아니다. 이것은 수메르어다.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문자 언어 중 하나. 그리고 이 이름들은 그 언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왕들의 이름이다. 알룰림 알룰림, 첫 번째 왕. 에리두를 800년 동안 통치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불확실하다. 어떤 학자들은 사슴을 뜻한다고 한다. 다른 학자들은 지도자나 통치자의 고어 형태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메르어는 죽은 언어다. 계승자가 없다. 아카드어가 수메르어를 대체했고 바빌로니아어가 아카드어를 대체했으며 아람어가 바빌로니아어를 대체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잊혔다. 19세기에 고고학자들이 점토판을 해독하기 전까지 수메르어는 수천 년 동안 침묵했다. 알룰림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여러 세대를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다. 업적도 전쟁도 건축물도 기록되지 않았다. 오직 이름과 재위 기간만. 800년. 이 숫자를 60진법으로 분해하면 884 3600이다. 3600은 수메르인들에게 특별한 숫자였다. 샤르사라고 불렸다. 완전한 순환을 의미했다. 알룰림의 통치는 8샤르였다. 8번의 완전한 순환. 이것이 실제 시간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상징적 개념인가? 두 번째 왕은 알랄가르 알랄가렸다. 그는 역시 에리두를 통치했다. 36, 0년 동안. 정확히 10샤르. 그의 이름도 의미가 모호하다. 전령 또는 사자 시절을 뜻할 수도 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을 땅에 전한 자였을까? 그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그가 알룰림 다음에 왔다는 것. 그리고 그의 통치가 심지어 더 길었다는 것만 알 뿐이다. 세 번째 왕의 이름은 더욱 흥미롭다. 엠멘루아나, 엠멘데실루아나. 이 이름은 분석이 가능하다. 에는 신 또는 군주를 의미한다. 메는 왕관을 뜻한다. 루는 사람, 아나는 하늘. 하늘의 왕관을 쓴 사람.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칭호다. 신성의 표식이다. 그는 43, 200년을 통치했다. 12샤르. 12는 또 다른 완전수였다. 황도대의 별자리가 12개였고 1년은 12개월이었으며 하루는 2번의 12시간이었다. 엠멘루 아나의 통치는 우주적 질서와 조응했다. 네 번째는 엠멘가라나 엠멘 마이너스 가엔이었다. 위대한 왕관을 쓴 하늘의 군주. 이름이 점점 더 장엄해진다. 그는 800년을 통치했다. 첫 번째 왕과 같은 기간, 순환이 반복된다. 바빌로니아의 후대 텍스트에서는 이 왕이 태양신 우투유투의 친구였다고 기록한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 신들과 교류했다고. 그리고 지상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점술과 천문학을 가르쳤다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적어도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실이 있다면 엔멘가라나는 지식의 전달자였다. 하늘의 지혜를 땅으로 가져온 자였다. 다섯 번째 왕은 두무지였다. 이 이름은 수메르 신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무지는 목동의 신이자 이나나 여신의 연인이었다.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으로 계절의 순환을 상징했다. 여름에 그는 지하세계로 내려가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식물이 시들고 다시 돋아나듯이 왕명록의 두무지가 신화 속 두무지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그 신의 이름을 딴 인간 왕인가? 그는 36 영년을 통치했다. 십샤르, 다시 완전한 순환. 여섯 번째는 엔시파드 지두아나 NSI패드 사이비에데시 NA였다. 진정한 목동의 군주. 이름 자체가 두무지와 연결된다. 목동.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고대 근동에서 목동은 왕의 은유였다. 왕은 백성의 목동이었다. 양떼를 이끌듯 사람들을 이끈다. 보호하고 인도하며 때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다. 그는 800년을 통치했다. 패턴이 계속된다. 8샤르, 10샤르, 12샬, 8샤르, 10샤르, 8샤르. 리듬이 있다. 음악처럼. 일곱 번째는 엔멘두라나 엔멘두를 아나였다. 오래 지속되는 왕관의 군주. 이 이름은 예언적이다. 그의 통치는 실제로 길었다. 21 영년. 이것은 패턴에서 벗어난다. 오, 전팔 3샤르. 완전수가 아니다. 왜 그럴까? 바빌로니아 전승에 따르면 엔멘두라나는 엠메두란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특별한 왕이었다. 신들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 비밀을 가르쳤다고 한다. 신탁을 읽는 법, 간을 보는 법, 미래를 예언하는 법. 그는 최초의 점술사였다. 지식을 받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전했으며 그렇게 대대로 이어졌다. 사제들의 계보가 그에게서 시작되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왕은 우바르투투 유발 마이너스 투투였다. 모든 것의 서기관. 이 이름은 의미심장하다. 서기관, 기록하는 자. 마지막 왕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는 600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끝났을 때 홍수가 왔다. 우바르투투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영웅 유트나피슈티미의 아버지였다. 그의 아들이 신의 경고를 듣고 배를 만들어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우바르투투 자신은?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홍수 이전 세계의 마지막 왕이었다. 그와 함께 한 시대가 끝났다. 8명의 왕, 총 재위 기간은 241, 200년. 일부 판본에서는 숫자가 조금 다르다. 어떤 점토파는 456, 0년이라고 하고 다른 것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말한다. 하지만 핵심은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인간의 수명으로는 불가능한 시간. 왜 이런 숫자들을 기록했을까? 한 가지 해석은 이것이 천문학적 주기라는 것이다. 지구의 세차운동 프리세션은 약 26, 0년마다 한 바퀴를 돈다. 황도대의 별자리가 하나씩 바뀌는데 약이 160년이 걸린다. 이런 거대한 천문 주기들을 계산하고 기록하기 위해 고대인들은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했을 수 있다. 왕의 재위기간이라는 형식으로.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빙하기를 포함한 지질학적 시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빙하기는 약 11만 년 전에 시작해서 1만 2천 년 전에 끝났다. 그 긴 시간 동안 인류는 존재했다. 동굴에 살고 도구를 만들고 불을 피우며. 어쩌면 수메르인들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주 오래전 얼음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따뜻해졌다. 그리고 홍수가 왔다. 이 기억을 그들은 왕들의 통치 기간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 세 번째 해석. 그리고 가장 시적인 것은 이것이다. 8명의 왕은 실제 개인이 아니라 8단계의 발전을 상징한다. 인류 문명이 원시에서 성숙으로 가는 과정. 첫 번째 단계는 불의 발견이었을까? 두 번째는 언어? 세 번째는 농경?
네 번째는 도시. 각 단계가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이 걸렸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이 긴 발전 과정을 기억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잃어버렸다. 남은 것은 구조만. 8단계, 8왕. 성서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이 있었다. 그들의 수명은 비현실적이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다. 노아는 950년. 이것도 문자 그대로의 수명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가? 흥미로운 것은 수메르 왕명록과 성서의 족장 목록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홍수 이전의 긴 수명, 홍수 이후의 급격한 단축. 두 전통 모두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였다. 이름이 불리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었다. 이름이 잊히면 그는 진정으로 죽는 것이었다. 이집트인들은 무덤에 죽은 자의 이름을 새겼다. 매일, 매년 누군가 그 이름을 읽고 발음함으로써 죽은 자는 영원히 존재했다. 수메르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8왕의 이름을 점토판에 새김으로써 그들은 그 왕들을 영원하게 만들었다. 밤은 계속 깊어진다. 8개의 이름이 당신의 의식 속을 천천히 흐른다. 알룰림 알랄가르, 엠멘누아나, 엠멘가라나, 두무지, 엔시파드지두아나, 엠멘두라나, 우바르투투. 주문처럼, 기도처럼. 당신이 이 이름들을 떠올리는 순간 4천년의 시간이 사라진다.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 점토판이 그들에게 준 영생, 기억이 그들에게 준 불멸,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기억의 일부가 된다. 이름들을 들었기에, 그리고 언젠가 잠결에 꿈속에서 이 이름들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의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억은 이해보다 깊은 곳에 머문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라. 지금이 아니라 5천 년 전의 밤하늘을. 도시에 불빛이 없던 시대. 가로등도, 네온사인도, 스마트폰에 푸른빛도 없던 시절. 그때 밤하늘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흘렀다. 강처럼, 젖빛 띠처럼. 별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별들은 움직였다. 매일 밤 조금씩, 매달 조금씩, 매년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에서,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수메르의 사제들은 이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들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읽었다. 하늘은 그들에게 책이었다. 가장 오래된 책, 가장 신성한 책, 신들이 쓴 책. 별 하나하나는 글자였고 별자리는 문장이었으며 행성의 움직임은 신들의 메시지였다. 그들은 정확했다. 놀랍도록 정확했다. 금성의 주기를 관찰했는데 오차가 1도 이하였다. 금성은 584일마다 같은 위치로 돌아온다. 정확히 말하면 583.921.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았다. 달의 주기도 계산했다. 상망월은 29.5305891이다. 그들의 계산은 29.5일이었다. 현대 천문학과 거의 일치한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었을까? 망원경도 없이, 정밀, 기구도 없이, 오직 눈과 인내심만으로. 답은 시간이다. 그들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관찰했다. 한 사제가 관찰하고 기록하면 그의 제자가 이어받았다. 제자의 제자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신전의 지붕 위에서 매일 밤 별을 기록했다. 점토판의 위치를, 날짜를, 각도를 새겼다. 이 점토판들이 쌓였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패턴이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행성이 어디에 나타날지, 계절이 어떻게 바뀔지. 223개월. 이 숫자를 기억하라. 18년 11일. 이것은 사로스 주기, 사로스 사이클다. 일식이 반복되는 주기.
한 일식이 일어나면 정확히 223개월 후에 거의 같은 조건의 일식이 다시 일어난다. 고대 칼데아의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다. 아니, 발견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수메르 시대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있었다. 별자리를 보라. 황도대의 12궁,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 별자리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빌로니아인? 그리스인?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다. 수메르인들은 이미 이 별자리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달랐지만 개념은 같았다. 하늘의 띠, 태양이 지나가는 길, 신들의 행렬.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다. 황소 자리를 보라.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그 등에 있다. 고대 신화에서 황소는 봄의 상징이었다. 춘분에 태양이 황소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세차 운동 때문에 춘분점이 이동했다. 지금 춘분의 태양은 물고기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황소 자리가 춘분 자리였던 것은 언제인가?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사이다. 정확히 수메르 문명의 시대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기원전 1만 년에는 춘분점이 사자 자리에 있었다. 기원전 1만 2000년에는 처녀 자리. 이 시기는 빙하기가 끝나던 때다. 대홍수의 시대. 그렇다면 황도대 자체가 그때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1만 2000년 전 누군가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그렸다. 그리고 그 지식이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문명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동안에도 별의 이름은 살아남았다. 왕명록과 천문학은 연결되어 있다. 왕의 재위기간으로 기록된 숫자들 속에 천문학적 주기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 28, 800년은 지구 세차 운동의 한 바퀴약 26, 0년화 가깝다. 43, 200년은 두 바퀴에 가깝다. 이것이 우연일까? 수메르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왕의 통치는 하늘의 움직임과 같다. 별이 제자리로 돌아오듯 왕도 순환한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수메르 신전의 배치를 보면 그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신전은 특정 별이나 행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에리두의 엔키 신전은 카노푸스 별과 연결되었다. 우르의 난나 신전은 달과, 우르의 이난나 신전은 금성과, 니프루의 엘릴 신전은 북극성과. 신전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지구라트를 생각해보라. 계단식 탑, 몇 층씩 쌓아 올라가는 구조. 왜 이런 모양일까? 그것은 산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우주의 산, 신들이 사는 산.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다리였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사제가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은 물리적 상승이자 영적 상승이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그는 별을 관찰했다. 신들의 언어를 읽었다. 왕명록에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적혀 있는 것은 은유가 아니다. 수메르인들에게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었다. 왕은 하늘의 대리인이었다. 그의 권위는 별의 움직임으로부터 왔다. 왕이 즉위하는 날은 천문학적으로 길한 날이었다. 특정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특정 별자리가 떠오를 때, 왕의 운명은 그가 태어난 순간에 하늘에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점성술의 기원이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관이었다.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았다.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도 있다. As above, so below. 별의 운행이 지상의 사건을 결정한다. 아니, 결정한다기보다는 반영한다. 하늘과 땅은 하나의 우주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마치 두 개의 거울이 서로를 비추듯이 수메르의 사제는 과학자였다. 동시에 신비주의자였다.
그에게 이 둘은 모순되지 않았다. 정밀한 관찰과 신성한 깨달음은 같은 행위였다.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은 신의 뜻을 읽는 것이었다. 일식을 예측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지식과 신앙은 하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분리했다. 과학과 종교, 사실과 의미, 측정과 경험.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구분이 없었다. 별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빛의 점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과 조우하는 것이었다. 무한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241 영년의 왕들. 그들의 통치가 천문학적 주기를 상징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라는 것이다. 왕조의 흥망성쇠가 별의 순환과 같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돌고 돈다. 떠오르고 지고 다시 떠오른다. 영원히. 밤하늘은 기억의 지도다. 별 하나하나는 과거의 표지다. 플레이아데스를 볼 때 수메르인들은 홍수를 떠올렸다. 오리온을 볼 때 그들은 길가메시를 생각했다. 시리우스가 떠오르면 나일강이 범람할 시간이었다. 별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이야기였다. 기억이었다. 시간 자체였다. 당신이 지금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같은 별을 보게 될 것이다. 수메르인들이 본 바로 그 별. 5천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별은 거기 있다. 조금 위치가 바뀌었을 뿐. 그들이 느낀 경외감, 그들이 품은 질문, 그들이 찾은 패턴. 이 모든 것이 여전히 하늘에 새겨져 있다. 기록이 타버리고 도시가 무너지고 언어가 죽어도 별은 남는다. 그리고 별을 보는 사람은 과거와 연결된다. 시간을 초월한다. 고대의 밤하늘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전이었다. 가장 큰 신전, 가장 오래된 신전, 지붕이 없는 신전.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작아졌다. 동시에 커졌다. 우주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별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별의 죽음에서 태어났고 언젠가 별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라. 천천히 내쉬어라. 당신의 눈은 감겨간다. 그리고 감은 눈꺼풀 뒤에서 별들이 빛난다. 메소포타미아의 별, 수메르의 별, 알룰림이 본 별, 우바르투투가 본 별, 홍수 이전의 별,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별.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은 결국 하늘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잠시 머문다. 땅을 팔아 더 깊이, 더 아래로, 수메르의 도시들 아래로, 점토판이 발견된 층 아래로, 신전의 기초석 아래로 계속 팔아 한 층, 두 층, 세 층.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는 여정이다. 기원전 3000년, 기원전 3500년, 기원전 4000년. 수메르 이전으로,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아니 우리가 아는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1929년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는 우르의 왕묘를 발굴하고 있었다. 화려한 무덤들이 나왔다. 금으로 만든 투구, 청금석으로 장식된 수금, 옥으로 만든 구슬들. 왕과 왕비의 시신 주위로 수십 명의 시종들이 함께 묻혀 있었다. 그들은 독을 마시고 주인을 따라 죽음으로 갔다. 장렬하고 잔인하며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울리의 관심은 무덤보다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무덤 아래를 계속 팠다. 수메르 시대의 집터들이 나왔다. 벽돌과 토기 조각들. 그리고 그 아래를 더 팠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물이 사라졌다. 벽돌도 토기도 뼈도 재도 없었다. 오직 진흙만 있었다. 순수한 깨끗한 아무 흔적도 없는 진흙. 강물이 운반해온 침전물이었다. 이 진흙층의 두께는 약 2.5m였다. 그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물이 그곳을 덮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울리는 더 파라고 명령했다. 인부들은 망설였다.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울리는 확신했다. 계속 파라. 그리고 진흙층을 뚫고 내려갔다. 2m, 2.5m. 그리고 갑자기 다시 유물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위쪽의 것들과 달랐다. 더 원시적이었다. 토기의 모양이 달랐다. 기하학적 무늬 대신 단순한 빗살 무늬가 있었다. 벽돌의 크기와 형태도 달랐다. 도구들은 더 조잡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흙층 위에 한 문명이 있었고 진흙층 아래에 또 다른 문명이 있었다. 물이 와서 그 사이를 갈라놓았다. 올리는 흥분했다. 우리는 홍수를 발견했다. 성서의 홍수,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수메르 왕명록의 홍수를. 그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를 둘로 나눈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흙층 아래의 문명은 무엇이었는가? 수메르인들이 오기 전에 누가 여기 살았는가? 우바이드, 유바이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이 이름은 그들의 유적이 처음 발견된 장소인 텔 아루바이드 텔 엘 유바이드에서 왔다. 우르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우바이드 문화는 신비롭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기원전 6500년경 갑자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미 농경을 알고 있었다. 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토기를 만들 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신전을 지었다. 에리두의 가장 오래된 신전이 우바이드 시대의 것이다. 우바이드 토기를 보라. 정교하다. 얇고 잘 구워진 벽, 균형 잡힌 형태, 세밀한 무늬, 검은색과 갈색 안료로 그린 기하학적 패턴들, 지그재그, 삼각형, 마른 목골.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패턴 속에 의미가 있다.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지, 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신성한 상징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우바이드 사람들은 습지에서 살았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곳, 물과 갈대가 끝없이 펼쳐진 곳.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갈대를 베어 집을 지었으며 습지 사이의 작은 땅에 곡식을 심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어부나 농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건축가였다. 에리두의 신전은 그 증거다.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배치, 계산된 비율, 성스러운 공간의 의도적 구성. 그리고 우바이드는 확장되었다.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우바이드 양식의 토기가 발견된다. 심지어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고원에서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역망이 있었다는 것.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문화적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 공유된 종교, 공유된 상징, 공유된 세계관. 우바이드는 천천히 변했다. 기원전 4000년경 토기의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룩 양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이것이 수메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절이 아니었다. 연속이었다. 우바이드 사람들이 수메르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우바이드와 섞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쩌면 둘 다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통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에리두의 신전은 계속 재건되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신을 위해. 하지만 홍수는 이 연속성을 깼다. 2미터 이상의 진흙이 모든 것을 덮었다. 얼마나 오래 물이 머물렀는가? 몇 달,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물이 빠진 후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진흙뿐이었다. 집도, 신전도, 거리도 모든 것이 진흙 아래 묻혀 있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다. 진흙 위에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신전을 세우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했다.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옛 도시, 옛 신전, 옛 시대. 그 기억이 왕명록에 반영되었을지도 모른다. 홍수 이전에 8명의 왕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잊혔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되었다. 숫자로, 이름으로, 점토판의 서령 문자로. 울리의 발굴 이후 다른 곳에서도 홍수층이 발견되었다. 키시키시에서, 슈르파크에서, 우룩에서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진흙층, 그 위아래로 서로 다른 문화층.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홍수층의 연대가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곳은 기원전 4000년경, 어떤 곳은 기원전 3500년경, 어떤 곳은 기원전 3000년경.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도 하나의 거대한 홍수가 아니라 여러 번의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메소포타미아는 홍수에 취약한 곳이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예측 불가능하다. 봄의 북쪽 산에서 눈이 녹으면 강물이 불어난다. 때로는 제방을 넘어 범람한다. 대부분은 작은 홍수다. 몇 주 후 물이 빠지고 사람들은 돌아온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드물게 재앙적인 홍수가 온다. 몇 개월, 몇 년 동안 물이 사라지지 않는 홍수. 그런 홍수가 여러 도시를 다른 시기에 덮쳤을 수 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홍수로 기억했다. 왜냐하면 각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유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들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다. 세상이 물에 잠겼다.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집단 기억이 되었다. 신화가 되었다. 그런데 더 깊이 파면 어떻게 될까? 우바이드 층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더 오래된 문화들이 있다. 사마라 문화, 하사나 하수나 문화, 기원전 6000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더 아래로 가면 신석기 시대의 첫 농경민들, 기원전 9000년경. 그들은 야생미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양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영구적인 마을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발전이 있다가 정체가 있고 때로는 퇴보도 있다. 기원전 8200년경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있었다. 기온이 급락했다. 가뭄이 왔다. 많은 정착지가 버려졌다. 사람들은 다시 유목 생활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백 년 후 기후가 회복되면서 다시 농경이 시작되었다. 마치 재시작하는 것처럼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건설과 파괴, 발전과 붕괴, 기억과 망각.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은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 문명이 일어나고 절정에 달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무너진다. 전쟁, 가뭄, 홍수, 침략.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시작한다. 점토 아래 더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페르시아만의 해수면은 1만 2천 년 전보다 훨씬 낮았다. 지금 물에 잠긴 곳에 평야가 있었다. 강들이 더 멀리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 그 평야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어쩌면 도시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이 올라왔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 세기에 몇 미터씩 해안 마을들이 하나씩 물에 잠겼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바다가 우리를 삼켰다. 옛 땅은 물 아래에 있다. 이것이 홍수 신화의 또 다른 층일 수 있다. 강이 범람만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의 기억,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느린 재앙. 하지만 인간의 기억 속에서 이 느린 과정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압축되었다. 어느 날 물이 왔다. 실제로는 수십 세대에 걸쳐 일어난 일이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한순간의 드라마가 되었다. 고대 수메르 텍스트에는 미의 회복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미미는 신적 법칙, 문명의 원리였다. 신화에 따르면 미는 원래 신들이 가지고 있었다. 엔키의 압수에 보관되어 있었다. 홍수가 왔을 때 미가 흩어졌다. 일부는 물에 떠내려갔고 일부는 땅속 깊이 묻혔다. 홍수 이후의 과제는 미를 다시 모으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지식을, 잊혀진 기술을, 사라진 지혜를 되찾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신화인가? 아니면 실제 경험의 반영인가? 홍수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장인들이 죽었다. 서기관들이 죽었다. 점토판이 물에 녹았다. 도구가 파괴되었다. 씨앗이 썩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기억에 의존해야 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봤다.
옛 사제가 이렇게 가르쳤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흐릿했다. 그래서 그들은 재발명해야 했다. 아니, 재기억해야 했다. 땅속의 문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는 시작 이전에 다른 시작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각 시작 사이에는 끝이 있었다. 물이 불이 어둠이 와서 모든 것을 덮었다. 하지만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 항상 무언가 남았다. 기억의 조각, 지식의 씨앗, 다시 시작할 의지. 메소포타미아의 흙은 층층이 쌓인 역사다. 각 층은 한 시대를 대표한다. 그리고 층들 사이에는 침묵이 있다. 진흙의 침묵, 재의 침묵, 잊혀진 이름들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속삭인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만들었다. 우리는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우리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밤은 계속 깊어진다. 당신의 의식은 땅속 깊이 내려간다. 진흙층을 통과하고 우바이드의 토기 조각을 지나고 더 오래된 석기 시대의 돌도끼를 스친다. 그리고 더 아래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모른다. 아직 파지 않은 층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도시들, 아직 익히지 않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들은 거기 있다.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누군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먼지를 털어내고 놀라움의 숨을 쉴 그날을 땅속의 침묵이 말해준다. 문명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순환한다고. 일어나고 떨어지고 다시 일어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라고. 왜냐하면 기억이 끊기는 순간 모든 것이 정말로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기억이 살아있는 한 땅속에 묻힌 것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꿈속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발견될 점토판 위에 발명과 기억 사이에는 얇은 경계가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다. 시행착오를 거친다.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마침내 성공한다. 바퀴를 발명하는데 수백 번의 시도가 필요했을 것이다. 문자를 만드는 데는 수천 년의 진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림에서 상형 문자로, 상형 문자에서 음절 문자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배운 문명의 발전 방식이다. 선형적이고 누적적이며 예측 가능한. 그런데 수메르를 보면 이 모든 가정이 흔들린다. 기원전 3500년 우룩에서 갑자기 완성된 형태의 서령 문자가 나타난다. 처음부터 복잡하다. 600개 이상의 기호가 있다.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까지 있다. 문법 구조가 정교하다. 격 변화가 있고 시제가 있으며 복잡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실험 단계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성숙한 체계다. 마치 누군가 완전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와서 점토판에 적기 시작한 것처럼 학자들은 물론 설명한다. 우리가 찾지 못한 더 오래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서령 문자 이전에 더 원시적인 형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나무나 가죽에 쓴 기록이 썩어 사라졌을 것이라고. 하지만 발견된 것은 없다.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문자는 이미 놀랍도록 발전되어 있다. 마치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 복잡한 문자, 체계가 불과 몇 세대 안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으로 퍼졌다는 사실이다. 마치 오래 기다려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형태를 얻은 것처럼 수학을 보라. 수메르인들은 처음부터 60진법을 사용했다. 왜 60인가? 10진법이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우리는 손가락이 10개니까.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60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것은 무작위 선택이 아니었다. 60은 놀라울 정도로 유용한 수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12개의 약수를 가진다.
이것은 분수 계산을 엄청나게 쉽게 만든다. 3분의 1은 20이고 4분의 1은 15이며 6분의 1은 10이다. 깔끔하게 떨어진다. 소수점 이하가 필요 없다. 이 체계는 천문학에 완벽했다. 원을 360도로 나누면 태양이 하루에 거의 정확히 1도씩 움직인다. 1년은 약 360일이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누가 이것을 알아냈는가?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체계를 만들 수 있었는가? 시행착오의 흔적은 어디에 있는가? 오진법을 시도했다가 팔진법을 시도했다가 마침내 60진법에 도달한 과정의 증거는 없다. 처음부터 60이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기하학을 보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었다. 피타고라스보다 1, 0년 이상 앞서서 플림튼 320이라는 점토판이 있다. 기원전 1800년경의 것이다. 거기에는 피타고라스 3조가 15개 나열되어 있다. 3, 4, 5, 5, 12, 13, 8, 15, 17 같은 직각 삼각형의 변 길이들. 그런데 이것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 체계적으로 계산된 것이다. 규칙이 있다. 공식이 있다. 이것을 만들려면 제곱과 제곱근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알았다. 그리고 표로 만들어서 기록했다. 마치 오늘날 수학 교과서처럼 학생들이 참고하도록 제곱근 표도 있다. 이에 제곱근을 소수점 2하오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했다. 1.41421. 현대의 값과 거의 일치한다. 어떻게? 계산기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오직 점토판과 갈대펜으로. 그들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다. 근사치를 구하고 개선하고 다시 개선하는 반복적 방법. 이것은 고도로 발전된 수학적 사고다. 이것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아니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인가? 천문학은 더욱 놀랍다. 금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있었다. 아마우슈드라나 AMMS ADQA 금성 점토판이라고 불리는 기록이 있다. 21년 동안의 금성 관측 기록이다. 금성이 언제 떠오르고 언제 지며 얼마나 오래 보이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관측 기록이 아니다. 패턴을 분석하고 주기를 계산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였다. 금성은 8년마다 거의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정확히 말하면 8년 하루 이틀 정도의 오차로.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용했다. 일식과 월식도 예측했다. 사로스 주기를 알았다. 200이 13개월, 즉 18년 11일마다 일식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이것을 발견하려면 얼마나 오랜 관측이 필요한가? 최소한 수백 년이다. 한 세대가 관측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패턴이 보인다. 수메르의 사제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신전의 도서관에 보관된 점토판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식.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이 전통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기원전 3000년, 400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 홍수 이전부터? 왕명록이 암시하는 것처럼 수만 년 전부터?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천문학적 관측은 도구가 필요 없다. 오직 인내심과 기록 수단만 있으면 된다. 밤하늘을 보고 별의 위치를 기억하고 다음 날 다시 보고 차이를 기록한다. 이것은 구석기 시대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것을 계속했다면, 그 지식이 구전으로, 노래로, 이야기로 전해졌다면, 그리고 마침내 문자가 발명되었을 때 그 오래된 지식이 점토판에 옮겨졌다면, 의학을 보자. 진단 매뉴얼이 있었다. 증상을 관찰하고 질병을 분류하며 치료법을 처방하는 체계적인 방법. 환자의 이마가 뜨겁고 눈이 노랗고 소변이 어둡다면 이것은 황달이다. 다음과 같이 치료하라. 이런 식의 기록이 수백 개 남아 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경험적 관찰에 기반한 의학이다. 물론 주술적 요소도 섞여 있다.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만들고 신에게 기도한다.
하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치료도 한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상처를 씻고 골절을 고정한다. 수백 가지 약초의 효능을 기록한 약전이 있었다. 각 약초가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나 투여해야 하는지, 이 지식은 어디서 왔는가? 시행착오로, 수세기에 걸친 실험으로. 어떤 약초는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은 없었다. 어떤 것은 치료했고 어떤 것은 죽였다. 천천히, 위험하게 지식이 축적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었다. 점토판에 다음 세대를 위해 외과 수술도 했다. 두개골 천공술 트레파네이션의 증거가 있다.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수술, 두개 내압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악령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했다. 그리고 일부 환자는 살아남았다. 뼈가 다시 자란 흔적이 있다. 이것은 성공적인 수술이었다는 의미다. 백내장 수술도 했다. 눈의 수정체를 바늘로 밀어내는 방법. 원시적이지만 작동했다.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었다. 치과 치료의 증거도 있다. 충치를 뚫어내고 금으로 메운 치아가 발견되었다. 금속선으로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한 흔적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발치가 아니다. 치아를 보존하려는 시도다. 미용적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금속을 다루고 해부학을 이해하며 감염을 예방하는 지식, 법률 체계를 보라.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하지만 그것보다 300년 앞선 우루 남무법전이 있다. 기원전 2100년경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서문에서 우루 남무왕은 말한다. 나는 예법을 복원했다. 복원이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법률 전통을 성문화한 것이었다. 재산권, 상속, 계약, 형벌, 모든 것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자르면 10세켈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예를 죽이면 그 노예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여자가 남편을 때리면 그녀의 치아를 벽돌로 부술 것이다. 잔인하다. 하지만 그것은 무작위적 폭력이 아니다. 규칙이다. 예측 가능한 결과다. 이것을 만들려면 수백 년의 법률적 경험이 필요하다. 판례의 축적, 법리의 발전, 사회적 합의의 형성. 여기서 패턴이 보인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나타난다. 너무 완성되어 있다. 진화의 흔적이 희미하다. 마치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점토판에 옮겨 적기 시작한 것처럼. 홍수 이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살아남은 지식을 빠르게 재구축한 것처럼 수메르인들 스스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들의 신화를 보면 답이 있다. 지식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었다. 신들로부터, 특히 엔키로부터, 물에서 올라온 현자들로부터. 엔키는 에리두의 신이었다. 물의 신, 지혜의 신, 창조의 신. 그의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에네는 주를 뜻하고 키키는 땅 또는 아래를 뜻한다. 땅 아래의 주. 그는 압수에 산다. 땅 아래 깊은 곳, 모든 강과 모든 샘의 원천인 원초의 물.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시면.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엔키는 거기에 산다. 그곳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이 흘러나온다. 신화는 말한다. 엔키가 인간을 창조한 후 그들에게 문명을 가르쳤다고.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도구 만드는 법, 글 쓰는 법, 계산하는 법, 법을 만드는 법, 음악 연주하는 법, 금속 세공하는 법, 배 만드는 법. 인간 문명을 이루는 모든 것이 엔키로부터 왔다. 그는 가르쳤다, 전했다, 나누어 주었다. 어느 것도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 미는 그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이었다. 미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체였다. 소유할 수 있는 것, 전달할 수 있는 것, 훔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신화에서 미는 종종 물리적 물체로 묘사된다. 석판처럼, 왕관처럼, 홀처럼. 마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저장되듯이. 이난나와 엔키의 신화를 보자.
이난나는 우르의 여신이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젊고 야심찬. 그녀는 에리두로 가서 엔키를 방문했다. 엔키는 그녀를 환대하며 술을 권했다. 맥주였다. 수메르인들이 좋아하던 대취하자 맥주. 그들은 마셨다. 계속 마셨다. 엔키가 취했다. 기분이 좋아졌다. 관대해졌다. 그리고 이난나에게 미를 주기 시작했다. 왕권의 미, 신전의 미, 서기의 미, 음악의 미, 법률의 미, 전쟁의 미, 평화의 미, 판단의 미, 결정의 미. 하나씩 하나씩 엔키는 미를 건넸다. 총 100개가 넘는 미를 주었다. 이난나는 이것들을 받아서 배에 실었다. 천국의 배. 그리고 출발했다. 에리두에서 우룩으로. 강을 따라 북쪽으로. 엔키가 잠에서 깨어났다. 술이 깼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미를 다 줘버렸다는 것을. 그는 놀라 사자를 보냈다. 이난나를 막으라고, 배를 세우라고, 미를 돌려받으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난나는 빨랐다. 그리고 영리했다.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장애물을 피하며 마침내 우룩에 도착했다. 미를 가지고. 그래서 우룩이 위대한 도시가 되었다. 지식의 중심이 문명의 심장이 되었다. 이 신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식이 전달되었다는 것.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문명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 에리두에서 우룩으로. 그리고 지식이 물질처럼 구체적이었다는 것. 배에 실을 수 있는 것. 운반할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번 전달되면 원래 소유자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아다파의 이야기. 아다파는 에리두의 사제였다. 완벽한 인간이었다. 엔키가 그를 만들 때 특별한 지혜를 주었다. 그래서 아다파는 가장 현명한 인간이 되었다. 서기였고 사제였으며 마법사였다. 그는 매일 엔키의 신전을 돌보고 제물을 바치며 신성한 의식을 집행했다. 어느 날 아다파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신전을 위한 물고기를. 그는 페르시아만으로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남풍이 불어왔다. 강한 바람. 배를 뒤집을 정도로. 아다파는 물에 빠졌다. 화가 났다. 그래서 주문을 외웠다. 엔키가 가르쳐준 강력한 주문. 남풍이여, 나는 너의 날개를 부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남풍이 멈췄다. 완전히. 7일 동안 바람이 불지 않았다. 하늘에서 아누가 이것을 주목했다. 아누는 하늘의 왕, 신들의 아버지. 그는 신하에게 물었다. 왜 남풍이 불지 않는가? 대답이 왔다. 에리두의 한 인간이 남풍의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아누는 놀랐다. 인간이? 어떻게? 그는 아다파를 소환했다. 하늘로, 신들의 거처로. 엔키는 아들을 걱정했다. 아다파가 위험에 처했다. 하늘의 신들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엔키는 아다파에게 지시했다. 하늘에 올라가면 문지기 2명을 만날 것이다. 두무지와 기질리다. 그들에게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아누가 음식과 물을 권하면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은 죽음의 빵이고 죽음의 물이다. 먹으면 죽는다. 아다파는 하늘로 올라갔다. 모든 것이 엔키가 말한 대로였다. 두무지와 기질리다가 그를 반겼다. 그들은 아누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다. 이 인간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려 했을 뿐입니다. 아누는 아다파를 용서했다. 그리고 감명받았다. 이 인간의 지혜에. 그래서 선물을 주기로 했다. 영생을. 아누는 시종에게 명했다.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다파에게 권했다. 먹고 마셔라. 하지만 아다파는 거절했다. 엔키의 경고를 기억했다. 죽음의 빵, 죽음의 물. 그는 먹지 않았다. 마시지 않았다. 아누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왜 먹지 않는가? 아다파가 설명했다. 나의 주 엔키가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빵이라고. 아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빵이었다. 너는 불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네가 거절했다. 이제 너는 돌아가야 한다.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그래서 아다파는 땅으로 돌아왔다. 지혜는 얻었지만 불멸은 얻지 못했다. 인간은 지혜롭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왜 엔키는 거짓말을 했는가? 의도적이었는가? 실수였는가? 신화는 설명하지 않는다. 어쩌면 엔키는 인간이 불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인간은 지식을 얻었지만 한계도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지식이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직접 전달된다는 것이다. 아다파는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엔키가 가르쳐 준 것이다. 주문을, 의식을, 지혜를. 그리고 그 지식 덕분에 그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신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단지 영생만 빼고 수메르 예술을 보면 이상한 이미지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날개 달린 존재들, 인간의 몸에 독수리 머리를 한 존재들, 물고기 같은 비늘 옷을 입은 존재들.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들고 있다. 작은 가방 같은 것, 바구니 같은 것, 손잡이가 달린 상자 같은 것. 이것을 학자들은 신들의 가방이라고 부른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신화에 따르면 미가 들어있다. 지식이 들어있다. 씨앗이 들어있다. 문명의 도구들이, 인간에게 전달할 선물들이. 이 날개 달린 존재들은 누구인가? 신들인가? 천사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들은 종종 나무 옆에 서 있다. 생명나무, 우주나무. 그들은 나무를 돌보는 것처럼 보인다. 또는 나무에서 무언가를 따는 것처럼. 열매를, 지혜를. 이 이미지는 수천 년 동안 반복된다. 수메르에서, 아카드에서, 아시리아에서, 바빌로니아에서. 문명이 바뀌어도 이미지는 남는다. 마치 중요한 기억처럼. 바빌로니아의 역사가, 베로소스는 기원전 3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는 바빌로니아의 사제였다. 마르둑 신전에서 일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바빌로니아의 역사를 썼다. 대부분은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가 후대 작가들의 인용으로 남았다. 베로소스는 말한다. 태초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야만적이었다. 짐승처럼 살았다. 법도 없고 도시도 없고 문자도 없었다. 그런데 첫해 페르시아만에서 이상한 존재가 나타났다. 이름은 오안네스 오아네스. 그는 물고기의 몸을 가졌지만 물고기 머리 아래에 또 다른 머리가 있었다. 인간의 머리였다. 그리고 물고기 꼬리 아래에 인간의 발이 있었다. 그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인간의 언어로. 오안네스는 해가 뜰 때 물에서 나왔다. 바닷가로 걸어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도망쳤다. 하지만 오안네스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는 친절했다. 인내심이 있었다. 천천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는 가르치기 시작했다. 글쓰기를 가르쳤다. 손가락으로 모래의 기호를 그었다. 이것은 물이다. 이것은 하늘이다. 이것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따라했다. 기억했다. 건축술을 가르쳤다. 돌을 쌓는 법, 벽돌을 굽는 법, 신전을 짓는 법, 농경을 가르쳤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 물을 대는 방법, 추수하는 기술, 법률을 가르쳤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한 거래란 무엇인가? 사회를 조직하는 법. 매일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오안네스는 가르쳤다. 사람들은 배웠다. 빠르게 배웠다. 마치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처럼. 그리고 해가 지면 오안네스는 다시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물속으로 사라졌다. 밤새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계속 가르쳤다. 베로소스는 말한다. 오안네스가 가르친 것은 너무 완벽해서 후대 사람들이 더할 것이 없었다고. 그가 전한 지식의 기초 위에 바빌로니아 문명 전체가 세워졌다고. 그 이후로 다른 현자들도 나타났다. 압칼루,
압칼루라고 불렸다. 7명이었다. 홍수 이전에 7명의 현자가 왔다. 각각 한 명의 왕을 보좌했다. 그들이 인간에게 모든 지혜를 전했다. 이 7현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우안, 두가, 유안, 두가, 우안, 니갈, 두가, 유안, 니갈, 두가, 엔메, 두가, 엔미, 두가, 엔메, 갈람마, 엔미, 갈람마, 엔메, 블루가, 엔미, 블루가, 아넬릴다, 에넬릴다, 우투, 압주, 유투, 에비에스유. 각각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점성술의 대가였고, 하나는 의학의 대가였으며, 하나는 건축의 대가였다. 그들은 신전을 설계하고 도시를 계획하며 왕에게 조언했다. 홍수가 왔을 때 압칼루들은 사라졌다. 물속으로 돌아갔는지 죽었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지식은 살아남았다. 일부는 점토판에 기록되어 보존되었다. 일부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리고 홍수 이후 사제들이 이 지식을 모았다. 재구성했다. 신전의 도서관을 다시 채웠다. 이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실제로 물고기 인간이 바다에서 나와서 가르쳤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지식이 외부에서 왔다는 것, 갑자기 왔다는 것, 완전한 형태로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무지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기억일지도 모른다. 왜곡된 기억, 신화화된 기억이지만 실제 사건의 메아리, 홍수 이전에 더 오래된 문명이 있었다. 해안에 지금은 물에 잠긴 땅에 그 문명은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천문학, 수학, 건축, 농경. 그런데 해수면이 올라왔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 그들의 도시가 하나씩 물에 잠겼다. 일부는 내륙으로 이주했다.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올라왔다. 메소포타미아의 습지로.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왔다. 기술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원주민들에게 가르쳤다.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다르게 생겼을 것이다. 다르게 말했을 것이다. 다른 옷을 입었을 것이다. 어쩌면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옷을.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들을 물고기 인간으로 기억했을지도. 시간이 흐르면서 세부 사항은 흐려졌다. 남은 것은 본질뿐. 옛날에 바다에서 현자들이 왔다. 그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것이 신화가 되었다. 오안네스의 이야기가 되었다. 압칼루의 전설이 되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이집트 사제의 말을 인용한다. 소크라테스의 친척인 솔론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한 늙은 사제가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오 솔론이여, 그리스인들은 영원히 어린아이입니다. 늙은 그리스인은 없습니다. 솔론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사제가 대답했다. 당신들은 옛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계속 말했다. 여러 번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불로, 어떤 때는 물로. 그때마다 인류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직 산속 목동들만, 그를 모르는 단순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도시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문자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의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당신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지만 우리 이집트인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땅은 재앙에서 보호받았습니다. 나일강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홍수가 와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불이 와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전에는 900년 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당신들 그리스인들이 자랑하는 대홍수 이야기, 데우칼리온의 홍수, 그것은 단지 가장 최근의 것일 뿐입니다. 그 이전에도 홍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그때마다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상승과 하강의 순환입니다. 플라톤이 이것을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집트 사제가 그렇게 말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수메르 신화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재앙, 잃어버린 지식, 다시 시작하는 문명, 그리고 일부 장소에서만 기억이 보존된다는 개념. 수메르인들도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이전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려 하고 있다는 것. 엔키의 압수에 보관된 미를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 왕명록의 240일. 영년은 어쩌면 이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문명이 한 번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 번 시작되었다는 것. 오래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멈췄다. 잊혔다. 다시 시작되었다. 또 멈췄다. 이 순환이 반복되었다. 우리가 아는 수메르는 그 긴 역사에서 가장 최근의 장일 뿐이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진보라고 생각한다. 원시에서 발전으로, 무지에서 지식으로 가는 과정. 직선적인 상승.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다. 문명이란 기억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다. 엔키의 압수에 보관된 지혜를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는 것이다.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발명이 아니라 회상, 창조가 아니라 복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발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억했다. 당신의 숨은 더 느려진다. 깊어진다. 의식이 흐릿해진다. 오한네스의 이미지가 어둠 속을 스친다. 물에서 나오는 존재, 지혜를 가져오는 존재. 반은 물고기, 반은 인간. 두 세계 사이의 존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그는 실제했을까? 아니면 상징일까? 어쩌면 둘 다일 수 있다. 실제했던 무언가의 상징.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의 실제. 홍수 이전의 현자들. 압칼루들, 그들이 전한 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진실을 가리킨다. 지식은 어디선가 온다는 것.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도 하지만 밖에서 전해지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아주 드물게 그것은 물에서 온다. 심연에서, 잊혀진 곳에서, 압수에서. 지식은 발명되는가, 기억되는가? 질문은 사라진다. 경계가 흐려진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과거와 현재, 신화와 역사, 암과 이즘. 그리고 당신은 떠내려간다. 물결에 실려 엔키의 압수로 모든 지식이 시작되는 곳으로. 거기서 당신은 들을 것이다. 오래된 목소리들을, 잊혀진 이름들을, 그리고 다시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진실들을. 물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보존되어 있다. 씨앗처럼 언젠가 다시 싹틀, 잠들어라. 그리고 꿈꾸어라. 오한네스가 물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손에 가방을 들고 그 안에는 미가 들어있다. 당신을 위한 선물, 당신이 잊었던 것. 하지만 이제 다시 기억할 것. 수메르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망각이었다, 잊히는 것, 이름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기록했다. 점토에, 돌에, 영원을 향해. 왕명록은 말한다. 왕권이 15번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사라졌다고. 문명은 순환한다. 일어나고 빛나고 무너진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직선이 아니라 파도. 밀려왔다가 물러간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점토판 위에 쐐기 모양 글자들처럼. 알룰림, 알랄가르, 엔멘누아나. 241 영년의 왕들.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들을 기억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하나의 기억이 쌓이는 과정이다. 잠이 드는 동안 오래된 왕들의 이름이 아주 가볍게 당신의 꿈을 스쳐 지나가기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고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깊다는 것을 기억하며 잘 자라.
꿈속에서 에리두의 신전을 보고 별이 가득한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엔키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고대 문명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